칠리 40년 겨울 북유럽의 깊은 숲 어딘가에서 벌어진 일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100명의 전사가 1000명의 군대를 상대로 싸웠고 그들 중 대부분이 죽었지만 그날 도망친 것은 1000명 쪽이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이것은 제국이 감추고 싶어 했던 수치스러운 진실이다. 몽골 제국, 세계를 정복한 그 제국이 단 한 번, 단 하루 만에 공포를 느꼈던 순간. 그리고 그 공포의 이름은 바랑기안이었다. 눈 속에 핏자국만 남은 그날, 침묵 속에서 강철이 부딪히고 살이 찢어지고 제국의 신화가 무너졌다. 왜 이 전투는 역사에서 사라졌을까? 왜 몽골의 연대기는 이 날을 언급조차 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역사는 패자의 이야기를 지우지만 때로는 승자의 수치도 지운다. 그들은 세계의 끝에서 왔다. 초원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자라고 활을 쏘는 법보다 걷는 법을 나중에 배운 사람들. 13세기 초 칭기즈, 칸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인 유목민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다. 중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러시아.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피만 남았다. 몽골군은 단순히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 1237년 몽골의 서방 원정군은 러시아 공국들을 차례로 짓밟았다. 키예프는 불탔고 블라디미르는 함락됐으며 수만 명이 학살당했다. 몽골의 전술은 간단했다. 빠르게 이동하고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한다. 항복하지 않으려면 도시 전체를 지워버린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음 도시 공성전의 방패막이로 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공포 정치였다. 소문만으로도 도시가 항복했다. 몽골이 온다는 소식만으로 사람들은 도망쳤다. 그들의 힘은 숫자에서 나오지 않았다. 전략에서 나왔다. 몽골 기병은 한 명당 최소 3마리에서 5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다. 말이 지치면 바꿔 타고 계속 달렸다. 유럽의 중장 기병은 하루에 30km를 가기도 벅찼지만 몽골군은 100km를 달렸다. 적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나타나고 포위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퇴로가 끊겨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복합궁이었다. 나무와 뿔, 힘줄을 겹겹이 붙여 만든 이 활은 유럽의 장궁보다 짧았지만 더 강력했다. 사거리는 300m, 관통력은 사슬 갑옷조차 뚫을 수 있었다.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쏠 수 있었고 한 명의 궁수가 1분에 10발 이상을 날렸다. 수천 명의 기병이 일제히 화살을 쏘면 하늘이 어두워졌다. 화살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기병 돌격이 왔다. 적이 무너지면 추격하고 저항하면 포위해서 굶겼다.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몽골은 항복한 도시도 불태웠다. 왜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공포는 무기보다 강했다. 1040년 말 몽골의 서방 원정군은 폴란드와 헝가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저항할 나라가 없었다. 러시아는 무너졌고 동유럽은 떨고 있었으며 서유럽은 아직 몽골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북쪽 숲 깊은 곳에서 누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00명 남짓한 전사들, 바랑기안이라 불리는 자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왜 그들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도망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랑기안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바이킹의 후예였다. 9세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출발한 노르드 전사들은 동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을 따라 내려가 비잔틴 제국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황제의 친위대가 됐다. 바랑기안 근위대, 역사상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무자비한 전사 집단. 그들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대가로 금과 명예를 받았다. 하지만 13세기에 이르러 비잔틴 제국은 쇠퇴했고 바랑기안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용병이 됐으며 일부는 북유럽 숲속에 정착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황제를 섬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사였다. 그들의 정체성은 싸움에 있었다. 노르드 문화에서 전사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완성이었다. 바랄라 전사들의 천국은 전장에서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늙어서 침대에서 죽는 것은 수치였다. 도끼를 들고 적과 맞서 싸우다 죽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명예였다. 1140년 겨울 그들은 선택의 순간을 맞았다. 몽골군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더 깊은 숲으로, 더 북쪽으로. 하지만 그들은 남았다.
왜 그들에게는 이유 같은 것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전사였고 전사는 싸운다. 그게 전부였다. 그들의 장비는 시대에 뒤처진 것이었다. 사슬, 갑옷, 둥근 방패, 긴 도끼. 13세기 기준으로 보면 구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었다. 기술도 아니었다. 의지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보다 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100명이 8,000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싸움, 마지막 노래, 마지막 도끼질,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전략적 걸작이었다. 북유럽 숲 깊숙한 곳, 얼어붙은 강 사이로 좁게 뻗은 협곡. 양쪽은 가파른 언덕과 울창한 나무로 막혀 있었고 뒤쪽은 늪과 얼음 호수였다. 앞쪽은 좁은 길 하나뿐이었다. 이곳은 기병에게 악몽 같은 지형이었다. 몽골의 강점은 기동력이었다. 넓은 평야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포위하고 화살로 소모시키고 기병으로 돌파하는 것. 하지만 좁은 협곡에서는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다. 말은 옆으로 펼쳐질 수 없었고 포위는 불가능했으며 기동력은 봉쇄됐다. 좁은 길 위에서는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도 멈춰야 했다. 병목 효과. 1,000명의 군대가 있어도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앞쪽 몇십 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랑기안들이 있었다. 그들은 후퇴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배치했다. 뒤쪽은 늪과 얼음뿐이었다. 도망치면 빠져 죽거나 얼어 죽었다. 앞쪽에는 몽골군이 있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싸워서 죽거나 도망치다 죽거나. 그들은 전자를 택했다. 도망칠 수 없을 때 인간은 가장 강해진다. 생존 본능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이 힘이 될 때가 있다. 두려움은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바랑기안들은 방패벽을 쳤다. 방패를 겹쳐들고 어깨를 맞대고 도끼를 쥐었다. 그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 앞에는 제국이 있었다. 지형은 그들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좁은 길, 얼어붙은 땅, 울창한 숲. 자연은 편을 들지 않지만 지형을 이해한 자에게는 무기가 된다. 몽골은 평야의 지배자였지만 숲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다.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적이 100명밖에 안 됐다. 도망치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몽골군의 지휘관은 심리전을 시작했다. 북을 올리고 함성을 지르고 말발굽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다. 공포는 전투 전에 적을 무너뜨린다. 소음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만들며 항복을 유도한다. 몽골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적을 이겼다. 하지만 바랑기안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했다. 단 한마디도 없었다. 고함도 기도도 노래도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방패를 들고 도끼를 쥐고 눈을 뜨고. 침묵은 때로 함성보다 무섭다. 소리는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을 때 공포는 자라난다. 몽골군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화살 수백 발의 화살이 하늘을 가렸다. 화살비는 몽골의 시그니처였다. 적이 방패를 들고 있든 갑옷을 입고 있든 상관없었다. 충분한 화살은 모든 것을 뚫었다. 하지만 좁은 협곡에서는 달랐다. 화살은 나무에 박히고 방패에 꽂히고 땅에 떨어졌다. 바랑기안들은 방패를 들어 올렸다. 방패벽 방패를 겹쳐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만들었다. 화살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몇몇이 맞았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진영은 무너지지 않았다.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서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침묵했다. 몽골군은 당황했다. 적이 무너지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소리를 낸다. 비명이든 기도든 욕설이든. 하지만 저들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침묵이 공포가 되는 순간이었다. 심리전의 주도권이 역전됐다. 공포를 주려던 몽골군이 오히려 불안해졌다. 몽골 지휘관은 기병 돌격을 명령했다. 화살로 안 되면 창과 칼로 끝낸다. 기병 돌격은 몽골의 최종 병기였다. 수백 명의 기병이 동시에 돌격하면 어떤 보병 진영도 무너졌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속도. 하지만 그들은 좁은 길에서 달려야 했다. 말은 얼어붙은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협곡은 좁았고 옆으로 퍼질 수 없었다. 기병들은 일렬로 달려야 했다. 앞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도 넘어졌다. 그리고 바랑기안들은
기다렸다. 침묵 속에서 도끼를 쥐고 첫 번째 기병이 방패벽에 도달했다. 말이 부딪혔다. 창이 방패를 찔렀다. 그리고 도끼가 내려왔다. 한 번의 타격. 말의 목이 잘렸다. 기수는 땅에 떨어졌고 다음 도끼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눈 위에 튀었다. 두 번째 기병이 왔다. 도끼가 말의 다리를 쳤다. 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기수는 방패에 깔렸고 창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병들은 계속 왔지만 방패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좁은 길은 죽음의 병목이 됐다. 앞에서 말이 쓰러지면 뒤쪽 기병들은 멈춰야 했다. 멈춘 기병은 표적이었다. 바랑기안들은 도끼를 휘둘렀다. 말을 쳤고 기수를 쳤고 방패를 부쉈고 갑옷을 찢었다. 피와 얼음이 뒤섞였다. 눈은 빨갛게 물들었고 시체가 쌓였다. 기병들은 시체를 밟고 넘어야 했다. 말은 시체를 싫어한다. 말은 피 냄새를 맡으면 겁을 먹는다. 몽골 말은 훈련됐지만 이 정도의 학살은 처음이었다. 말들은 주저했고 멈췄고 뒤로 물러났다. 기수들은 채찍질했지만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랑기안들이 전진했다. 방패벽이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도끼가 휘둘러졌고 창이 찔러졌고 몽골군은 뒤로 밀렸다. 좁은 길에서는 숫자가 의미 없었다. 1,000명이 있어도 실제로 싸우는 것은 앞쪽 10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10명은 계속 죽었다. 한 명의 바랑기안 전사가 혼자서 5명의 기병을 막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그를 기억했다. 그는 도끼 2자루를 들고 있었다. 왼손과 오른손에 하나씩. 첫 번째 기병이 왔을 때 그는 왼쪽 도끼로 말의 목을 쳤다. 말이 쓰러지자 오른쪽 도끼로 기수의 가슴을 찍었다. 두 번째 기병이 창을 찔렀다. 그는 창을 옆으로 쳐내고 한 걸음 전진해 도끼로 기수의 팔을 잘랐다. 기수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세 번째 기병은 활을 쏘려 했다. 그는 도끼를 던졌다. 도끼는 회전하며 날아가 기수의 얼굴에 박혔다. 그는 죽은 기병에게서 창을 빼들고 네 번째 기병의 말을 찔렀다. 말이 쓰러지자 그는 창을 버리고 맨손으로 기수의 목을 부러뜨렸다. 다섯 번째 기병이 칼을 휘둘렀다. 그는 칼을 맨손으로 잡았다. 손이 베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칼을 빼앗아 기수의 목을 찔렀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도끼를 주워 들었다. 피로 범벅이 된 채로 그리고 다음 적을 기다렸다. 이것이 바랑기안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멈추지 않는 자, 끝까지 싸우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는 더 잔혹해졌다. 부상당한 전사들도 싸웠다. 화살이 어깨에 박힌 채로 칼에 베인 채로 피를 흘리며 한 전사는 다리를 잃었지만 무릎으로 기어가며 적의 발목을 도끼로 쳤다. 또 한 전사는 팔이 잘렸지만 이빨로 적의 목을 물어뜯었다. 광기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을 잃은 광기가 아니었다. 의지의 광기였다. 죽음을 받아들인 자의 자유로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무서움. 몽골군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중국의 정예군, 페르시아의 기병, 러시아의 보야르 모두 강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움이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고통을 두려워했고 패배를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다. 하지만 바랑기안들은 달랐다. 그들은 이미 죽은 것처럼 싸웠다. 아니, 죽기 위해 싸웠다.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그중 한 명이 특히 기억된다. 베요른이라는 이름의 전사.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컸으며 붉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바랑기안들의 비공식 지도자였다. 나이가 가장 많았고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비잔틴 황제를 직접 호위했던 경력이 있었다. 그는 전투 중반에 몽골 지휘관을 발견했다. 지휘관은 후방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베요르는 방패벽을 뚫고 나왔다. 혼자서 도끼 하나를 들고 그는 달렸다. 몽골 기병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끼를 휘둘러 첫 번째 기병을 쓰러뜨렸다. 두 번째 기병의 창을 옆으로 쳐내고 말에 뛰어올라 기수를 끌어내렸다. 세 번째 기병이 칼을 휘둘렀지만 그는 몸을 숙여 피하고 도끼로 말의 배를 갈랐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그는 피를 뒤집어 쓴 채로 계속 달렸다. 지휘관은 그를 보고 말을 돌렸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베오르는 도끼를 던졌다. 도끼는 회전하며 날아가 지휘관의 등에 박혔다. 지휘관은 말에서 떨어졌다. 베오르는 그에게 다가가 도끼를 빼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리쳤다. 지휘관의 머리가 눈 위로 굴러갔다. 지휘관의 죽음은 몽골군에게 충격이었다. 전열이 흔들렸다. 명령 체계가 무너졌다. 누가 다음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혼란이 공포로 번졌다. 몽골군은 지금까지 압도적인 승리만 경험했다. 패배를 몰랐다. 그들은 무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100명의 미친 전사들에게. 좁은 협곡에서 공포는 전염된다. 한 명이 뒤로 물러서면 다른 이들도 따라간다. 한 명이 도망치면 전체가 무너진다. 몽골군은 질서 정연한 군대였지만 그들도 인간이었다. 두려움은 훈련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웠다. 침묵하는 전사들이 두려웠고 멈추지 않는 도끼질이 두려웠고 쌓여가는 시체가 두려웠다. 후방에 있던 기병들이 말을 돌렸다.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패주. 1,000명의 군대가 100명에게 등을 돌렸다. 바랑기안들은 추격했다. 남은 힘을 다해서. 도끼를 휘둘렀고 창을 던졌고 도망치는 적의 등을 쳤다. 몽골군은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달렸다. 공포에 질려서. 말은 지쳤고 사람은 넘어졌고 추운 겨울숲에서 수백 명이 길을 잃었다. 바랑기안들은 결국 멈췄다. 더 이상 쫓을 힘이 없었다. 그들도 지쳤다. 부상당했고 피를 흘렸고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겼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남았다. 협곡은 고요해졌다. 바람소리만 들렸다. 눈 위에는 시체가 쌓여 있었다. 몽골군 수백 명, 바랑기안 수십 명. 살아남은 바랑기안은 60명 정도였다. 100명 중 40명이 죽었다. 하지만 1,000명 중 몇백 명을 죽이고 나머지를 도망치게 했다. 승리의 대가는 컸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명예로운 죽음 그리고 명예로운 승리. 생존자들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시체를 묻지 않았다. 땅에 얼어 있었고 힘도 없었다. 그냥 떠났다. 숲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들 중 몇몇은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에서, 술집에서,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몽골과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몽골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화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퍼졌다. 구전으로, 노래로, 전설로. 하지만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 왜 몽골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몽골의 연대기는 승리만 기록했다. 정복한 도시, 쓰러뜨린 왕국, 차지한 땅, 패배는 없었다. 아니,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는 1,000명이 100명에게 진 것. 제국의 위신에 금이 가는 사건.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마치 그 전투가 없었던 것처럼. 유럽의 기록도 없다. 왜 바랑기안들은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느 왕국에도 속하지 않았다. 용병도 기사도 아니었다. 그냥 숲속의 전사들이었다. 역사는 국가와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개인의 이야기, 특히 무명의 전사들 이야기는 사라진다. 하지만 전설은 남는다. 북유럽의 오래된 사계는 이런 구절이 있다. 눈 속에서 강철이 노래하고 100명의 용사가 일만의 악마를 물리쳤다. 구체적인 날짜도 장소도 없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해진다. 세대를 거쳐서. 이것이 역사와 전설의 차이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전설은 살아남는다. 이 전투는 전략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그것은 불가능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지형,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바랑기안들은 지형을 이용했다. 좁은 협곡, 얼어붙은 땅, 울창한 숲. 그들은 적의 강점을 무력화시켰다. 기동력을 봉쇄하고 포위를 막고 숫자의 우위를 제거했다. 현대 군사 이론에서 이것을 힘의 다중화라고 부른다.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기려면 적의 장점을 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바랑기안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들은 또한 심리전을 이해했다. 침묵은 무기였다. 소음으로 맞서는 대신 그들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공포는 양방향이다. 주는 쪽도 있지만 반대로 당하는 쪽도 있다. 바랑기안들은 공포를 역이용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였다. 그들은 죽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두려움은 잃을 것이 있을 때 생긴다. 목숨, 가족, 명예.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두려움이 없다. 바랑기안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더 치열하게, 더 무자비하게.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이긴 이유였다. 숫자로는 졌지만 의지로는 이겼다. 그리고 전쟁에서 의지는 무기보다 강하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책에는 없고 다큐멘터리도 없으며 기념비도 없다. 하지만 전설은 남아있다. 북유럽의 어느 마을에서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한다. 겨울밤 모닥불 앞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옛날에 100명의 전사가 있었다. 그들은 1만 명의 적과 싸웠고 이겼다. 어떻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설은 과장될 수 있다. 숫자가 부풀려지고 영웅이 식력화되고 디테일이 바뀐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겼다. 약자가 강자를 물리쳤다. 불가능이 가능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이것은 진리다. 승자는 기록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야기를 통제한다. 패자는 잊힌다, 지워진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때로는 승자도 침묵한다. 수치스러운 패배는 기록되지 않는다. 제국의 균열은 숨겨진다. 몽골 제국은 이 전투를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신화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무적의 제국이 100명의 전색에 패배했다는 것,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도 하나의 증거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바랑기안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죽었다.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잊혔다. 하지만 그것은 의지의 이야기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싸운 자들의 이야기.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고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의 이야기. 그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제국을 무너뜨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다. 불가능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때로 역사는 승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자가 바꾼다는 것을. 그들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베요른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남아있다.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압도적인 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바랑기안의 유산이다. 이것이 그들이 남긴 메시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다. 1140년 겨울 눈 덮인 협곡 어딘가에서 역사의 흐름이 잠시 멈췄다. 제국이 무너지고 신화가 깨졌으며 100명의 전사가 불가능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몽골군은 다시는 그 숲으로 가지 않았다. 왜?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랑기안의 진정한 승리였다.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국에게 공포를 심어준 것,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긴 것. 그들은 바이킹을 공격했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역사가 그들을 지웠을지 몰라도 전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전설은 때로 역사보다 강하다. 전투가 끝났다. 협곡은 고요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다. 살아남은 바랑기안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끼를 쥔 채로, 피로 범벅이 된 채로.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다. 그들은 그냥 서 있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다. 주변을 둘러봤다. 시체가 쌓여 있었다. 몽골군의 시체, 그리고 동료들의 시체. 눈은 빨갛게 물들었고 얼음은 피로 얼어붙었다. 공기는 철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한 전사가 무릎을 꿇었다. 지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감정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옆에 쓰러진 동료의 얼굴을 봤다.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던 사람.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시체. 그는 동료의 눈을 감겨주었다. 말없이. 또 다른 전사는 걸어다니며 이름을 불렀다. 토르스테인. 대답이 없었다. 에이나르. 역시 침묵. 그림. 아무 소리도 없었다. 40명이 죽었다. 60명이 살았다. 이것이 승리였다. 하지만 승리 같지 않았다. 베요르는 협곡 끝에 서서 멀어지는 몽골군의 흔적을 바라봤다. 그들은 도망쳤다. 제국이 도망쳤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몽골은 돌아올 것이다.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더 신중하게. 다음에는 지형을 연구하고, 함정을 피하고,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 승리는 일시적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명했기 때문이다. 제국도 피를 흘린다는 것을, 무적은 없다는 것을. 한 전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하죠? 베요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승리는 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겼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가족도 집도 미래도. 단지 이 순간, 이 승리, 이 피투성이 눈반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무게를 느꼈다. 살아남았다는 것의 무게를, 동료들을 잃었다는 것의 무게를, 그리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무게를. 도망친 몽골 병사들은 야영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제국은 지지 않는다. 특히 100명 따위에게.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처음에는. 하지만 밤이 되자 이야기가 새어나왔다. 텐트 안에서, 모닥불 옆에서, 속삭임으로. 그곳엔 괴물이 있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도끼가 날아왔는데 사람을 반으로 갈랐다. 그들은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았다. 침묵했다. 단 한마디도 없이. 과장이 섞였다. 공포는 기억을 왜곡한다. 100명은 200명이 됐고 200명은 500명이 됐다. 그들이 도끼를 휘두른 것은 마법 같은 힘이 됐다. 침묵은 저주가 됐다. 이야기는 퍼졌다. 한 야영지에서 다른 야영지로,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초원을 가로질러. 몽골 병사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너도 들었어? 북쪽 숲에서 일어난 일? 무슨 일? 우리 군대가 전멸당했대? 말도 안 돼. 몇 명이었는데? 모르겠어. 100명 아니면 그 이하? 믿기 어려웠지만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리고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공포는 자랐다. 지휘관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누가 명령했어? 전술이 잘못됐어. 이 지형을 확인했어야지. 왜 후퇴 명령을 안 내렸어? 책임을 피하려는 자들의 다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제국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 작은 균열이었지만 처음이었다. 몽골은 항상 이겼다. 그것이 신념이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무적이다. 우리는 세계를 정복한다. 하지만 지금 그 신념에 의심이 생겼다. 만약 100명이 우리를 막았다면 1000명은? 1000명은? 만약 다른 곳에서도 저항한다면?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진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몽골 군대는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승리의 확신이 그들의 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이 흔들렸다. 작게 하지만 확실히. 그리고 제국은 그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멈칫했다. 몽골의 전략은 간단했다. 빠르게 움직이고 압도하고 정복한다. 숫자로 밀어붙인다. 항상 통했다. 중국에서, 페르시아에서, 러시아에서. 하지만 바랑기안과의 전투는 그 공식을 깼다. 숫자가 의미 없었다. 1000명이 100명을 이기지 못했다. 왜? 지형 때문이었다. 좁은 협곡, 얼어붙은 땅, 울창한 숲. 몽골의 강점인 기동력이 봉쇄됐다. 포위가 불가능했다. 숫자의 우위가 사라졌다. 전략가들은 이것을 분석했다. 우리는 평야에서 강하다. 하지만 숲에서는 약하다. 지형이 적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전술을 연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두려운 깨달음이었다. 몽골은 무적이 아니었다. 조건부로 강했다. 올바른 지형에서, 올바른 상황에서. 하지만 잘못된 장소에서는 패배할 수 있었다. 이후 몽골군의 움직임이 바뀌었다. 미묘하게 숲을 피하기 시작했다. 좁은 계곡을 회피했다. 정찰을 더 철저히 했다. 신중해졌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었다. 현명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의 상실이기도 했다. 속도가 줄었다. 몽골의 서방 정복은 번개처럼 빨랐다. 하지만 1240년 이후 속도가 느려졌다. 더 이상 무조건 돌진하지 않았다. 적을 분석했고 지형을 연구했고 리스크를 계산했다. 이것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정복의 동력을 잃었다. 공포는 속도에서 나왔다. 적이 대응하기 전에 나타나고 준비하기 전에 공격하고 방역하기 전에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 몽골은 망설였다. 그리고 망설임은 적에게 시간을 줬다. 방어할 시간, 준비할 시간, 저항할 시간. 바랑기안과의 전투는 직접적으로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작은 균열, 작은 의심, 작은 망설임. 하지만 제국에게 작은 약점은 없다. 모든 약점은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결국 제국은 멈췄다. 유럽의 깊은 곳까지 가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북쪽 숲에서 있었던 일. 100명의 전사가 만든 균열.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몽골의 기록에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입에는 있었다. 북유럽 마을에서, 술집에서, 모닥불 앞에서. 옛날에 전사들이 있었다. 지금 몇 명이었어? 100명. 적은 10,000명. 그래서 이겼어.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어떻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단순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강력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반복되면서 변했다. 100명은 신들의 전사가 됐다. 그들의 도끼는 번개가 됐다. 그들의 침묵은 저주가 됐다. 몽골군은 악마가 됐다. 과장이었다. 하지만 과장에도 진실이 있었다.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겼다. 불가능이 가능이 됐다. 민요가 만들어졌다. 눈 속의 강철, 침묵의 도끼, 백인의 최후, 제국의 패배.
노래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사에서 전사로 역사가 신화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과 전설이 뒤섞였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살아남았다는 것,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힘이 됐다는 것. 다음 세대의 전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바랑기안들처럼 싸워라.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이야기는 방패가 됐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바랑기안들처럼 실제로 이길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항할 용기는 생겼다. 그리고 저항은 때로 승리만큼 중요하다. 전설은 무기가 됐다. 실체가 없지만 효과는 있었다. 적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북쪽 숲에는 미친 전사들이 산다. 우월레이.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사실이 아니었다. 바랑기안들은 대부분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흩어졌다. 하지만 전설은 남았다. 그리고 전설은 진실보다 강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현실을 만든다.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기억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싸움이 미래의 방어가 됐다. 죽은 자들의 용기가 산 자들의 힘이 됐다.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한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훈이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논리와 계산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지형, 전술, 심리,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현대 군사 이론도 이것을 인정한다. 비대칭 전쟁,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상대하는 방법, 게릴라전, 지형 이용, 심리전, 지구전, 모두 바랑기안들이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론을 몰랐다. 교과서도 없었고 전략 매뉴얼도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소수의 결의가 역사를 바꾼 순간들. 테르모필레, 알라모, 스탈린그라드. 숫자로는 졌지만 의지로는 이긴 싸움들. 바랑기안의 전투도 그중 하나다. 덜 알려졌지만 덜 중요하지 않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바랑기안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끝까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현대 세계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숫자와 데이터의 시대에 산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분석되고 예측된다. 승산이 없어. 가능성이 너무 낮아. 포기하는 게 현명해. 때로 그것은 맞다. 하지만 때로는 틀리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 창의성, 결단력은 계산되지 않는다. 바랑기안들은 그것을 증명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불가능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조건에 따라, 전략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에 따라 바뀐다. 마지막 질문. 오늘날 우리는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가? 우리의 협곡은 어디인가? 우리의 맨 천명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은 없다. 각자가 찾아야 한다. 하지만 바랑기안들의 이야기는 힌트를 준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형을 이용하라. 의지를 잃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싸워라. 그것이 그들이 남긴 유산이다. 1140년 겨울 눈 덮인 협곡에서 100명의 이름 없는 전사들이 세계에 증명했다. 불가능은 없다고.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았을 뿐이라고.